안녕하십니까. 아, 지난해 4월경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의 정치 제도와 대통령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어 가지고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1년이 거의 지나간 지금에까지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아서 다시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는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상당 기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지도 못한 채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측의 연이은 소송과 각지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의 대리인을 불러서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모든 선거 절차가 종료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가 매우 복잡한 데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지난 4월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이란 나라와 대통령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이미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자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의 경선이 열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발해 가지고 한국에 그냥 밀어 닥쳐 가지고 우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제 강의의 주제가 미국의 정치 제도와 차기 대통령들로 이렇게 정해져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은 원래 당초 의도한 바로는 미국의 정치 제도를 설명하고 미국의 대통령들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44대 대통령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17대 대통령부터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그때 강의를 이어가려면은 오늘은 제 17대 앤드류 잭슨에서부터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물러난 제45대 도널드 트럼프까지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의 본선거에 대해서 좀 그 복잡다단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분량으로 봐서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아마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은 미국의 본선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본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개표까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강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처럼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에게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투표할 선거 인단을 먼저 뽑고 이들 선거 인단들이 민주공화 양당 후보 그러나 꼭 양당 후보에게만 투표한 건 아닙니다. 만약 본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제3당의 후보자가 있거나 또 무소속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하여 투표를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미국 선거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후보들 가운데 한 명에게 투표해서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미국이 갖게 되었느냐? 이는 미국이 거대한 영토를 지닌 연방국가라고 하는 특성과 초기에서부터 실시되었던 선거 방식을 그 역사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소산물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에 연방제를 채택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미국 영어로는 스테이트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트를 우리는 주로 번역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주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소공화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작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주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인단을 뽑는 과정에서도 각 주별 선거 인단 숫자만 연방 헌법 규정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을 뿐 이들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은 각 주 권한에 속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2월의 선거에서도 각 주에 따라 선거인단 당선의 최종 확정이 늦어졌고 트럼프 측에서 해당 주 법원에 줄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선거 인단의 숫자는 연방 헌법 규정에 따라서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친 숫자에다가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한 총 538명입니다.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이 배정된 때는 독립된 때로부터 그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1961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워싱턴 DC에는 선거인단 3명이 배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2분의 1, 즉 269명에다가 과반수니까 1명을 더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70명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중에 누구라도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 인단 배정의 기준을 50개 주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표 1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선거 인단이 상원이 2명이지요. 거기에 하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5명의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주가 38명입니다. 펜실바니아주가 23명이고 조지아주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13명입니다. 몬태나 같은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하고 알래스카도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니아 여기서 하면은 합하면 얼마가 된가요? 100명이 넘지요. 그러면 과반수를 득표하는데 훨씬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쭉 그동안의 선거 경향을 살펴보면은 캘리포니아 주는 민주당이 거의 항상 차지해 가고요. 텍사스는 거의 이 공화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한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의원 숫자는 50개 주가 공통적으로 2명씩으로 동일합니다.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 인구 비례하여 분할이 됩니다. 배분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일자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그 투표에서는 각 주의 유권자들은 할당된 선거 인단을 뽑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사전 투표, 두 번째 직접 투표, 투표장에 직접 가서 하는 거지요. 투표 날. 세 번째 우편 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선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모든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 주정부가 그들의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마다 우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상이하고 이것이 지난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A라고 하는 주는 직접 투표일 2일 후에 도착된 우편 투표 용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어떤 또 B라고 하는 주는 7일 후까지 도착된 우편 투표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지난번 선거에 굉장히 쟁점이 되었고 소송에서 이 트럼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투표 및 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되거나 그 이후에 각 주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주정부에서 그리고 모든 소송은 각 주 법원에서 진행되고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만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후보자 간 우열이 확실한 경우와 달리 우열이 확실하지 않고 과열되는 경우, 비등비등한 경우에는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이 각 주안의 카운티 법원에 제기되는 등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 방식이고 각 주 유권자 숫자와 선거인단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유권자 득표에서는 승리하고서도 선거인단 득표에서 뒤져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 표 2를 보십시오. 2000년과 2016년 표 4를 보십시오. 이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인구 70만 명의 선거인단 1명이 배정되는 데 반해서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이나 예컨대 아까 몬태나나 이런 데도 그러지요. 이런 주는 인구 20만 명의 선거인단 1명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표의 등가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표 2를 보시면서 2000년 대선 결과를 보실까요? 총 득표 수에서는 조지 부시가 5천만 45만 6천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7.9%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5천만 99만 9천 표를 얻었습니다. 48.4%를 얻었습니다. 득표가 어떤가요? 엘고가 0.5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선거인단의 획득수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석을 얻었고 엘고가 267석을 얻어서 반대로 엘고가 3명이 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고가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표 3을 보실까요? 2016년 선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 선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6,297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6.1%를 얻었고 그때 전 대통령 영부인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584만여 표를 얻어서 48.2%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1%를 더 얻었지요. 그런데 선거인단 획득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304명을 얻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227명을 얻어서 무려 표차이는 선거인단에 있어서 표차이는 77명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아까 표의 등가성이 다룬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결과가 뒤집혀지지는 않았지만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획득수가 매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2012년 대선과 지난번 2020년 작년 대선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2012년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때는 오바마와 롬니라고 하는 두 후보가 겨루었는데요. 총 득표수에서는 오바마가 5,851만여 표를 얻어서 50%를 득표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5,633만여 표를 얻어서 48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수에서는 불과 2%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획득수에서는 오바마는 303표를 얻었고 롬니는 206표를 얻어서 무려 97명의 선거인단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가 큰 주에서 얼마나 승리하느냐가 이렇게 표차로 크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8,100만여 표를 얻었고요. 트럼프는 7,400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표차는 4.5% 표차밖에 나지 않았는데 선거인단 획득수에서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을 얻어서 무려 74명의 표차를 선거인단 획득수에서 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46대 대선의 특징은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6대 대선의 특징은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의 선거전이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혼탁 과열되었고 그 결과 마지막까지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지역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많은 지역이 재검표와 선거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 6을 보시면서 이걸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초접전 지역입니다. 가장 초접전 지역은 조지아주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선거방송에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봤던 주가 조지아주였습니다. 선거인단 숫자는 16명이 배정된 지역이었는데요. 승자 득표율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49.51%, 패자였던 트럼프가 49.25%, 불과 0.26%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여기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관심을 끌었지요. 선거인단은 11명이 배정된 주인데 바이든이 49.39%, 트럼프가 49.08%로 불과 0.3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들은요,
바로 재검표 신청을 하고 또 재검표 신청에 따라서 재검표를 하고 대개 미국의 주들은요. 대개 0.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재검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또 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전부 재검표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으면 또 이제 다시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달라고 하는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미국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각 주에 따라서 시차가 납니다. 우리처럼 그냥 동일 시간에 시작해서 동일 시간에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하루 차이씩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그놈을 또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후보자 간 득표차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가 종료된 이후 당선자 확정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표가 종료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서 이 선거 결과를 의결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모든 선거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경우 선거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각 카운티에서 이루어진 개표 결과는 주정부 선거관리부서 예컨대 내무부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것이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내무부 장관이 확인하고 주지사 이름으로 그것이 마지막 확인 과정을 거쳐서 공표가 되어야 그 정부에서 획득한 선거인단이 누구에게 갔는가가 마지막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주 정부를 어느 당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제46대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조지아주 확인 공표가 지연된 바 있는데 이는 조지아주 정부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빨리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며칠 지연시켰기 때문에 조지아주 정부의 확정이 마지막까지 늦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상적 절차에 의한 각 주에서의 선거인단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러는 경우가 또 실제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연방선거법 제3장에 의해서 각 주의회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인단이 선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가 선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제 주의회에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 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주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후보들 가운데서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인단 수를 자기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확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당연히 그 주를 어느 당에서 장악하고 있는가 그 주의 의원들을 근데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같으면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서 그런 양상이 빚어진다면 당연히 텍사스 주 후보가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각 주 선거인단 선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는 경우에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영어로는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50개 주가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2개 주가 예외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여기에 예외인데 그래서 혼합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메인주는 4명이고 네브라스카 주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주는 어떻게 선거인단을 결정하는가? 이 두는요.
상원 목신 2명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유권자 득표를 차지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2명이 다 갑니다. 예컨대 메인주는 상원은 똑같이 2명이지요. 네브라스카 메인주는 상원 의원은 다 똑같고요. 하원 의원 몫이 메인주는 2명이고 네브라스카주는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의원 몫인 2명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승자 독식 방식으로 하고 하원 몫인 2명과 3명은요.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정당이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몫을 가져갑니다. 예컨대 메인주에는 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2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한 주 선거구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하면 가져가고 또 다른 또 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버리면 민주당이 가져가고 다른 또 한 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화당이 가져가고 네브라스카 주에서는요. 예컨대 민주당이 2 선거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2명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공화당이 한 선거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한 명 몫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에 따라서 선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를 공포하여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면 이들 선거인단들은 12월 14일 지난 선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12월 14일 날 각 주도 그러니까 그 주 수도입니다. 예컨대 전라남도 같으면 우리나라 전라남도 같으면 도 수도가 어딘가요? 목포지요. 목포에서 모인다 그 말입니다. 주도에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은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예컨대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55명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55명이 마음대로 나는 공화당 후보에게 찍겠어, 나는 민주당 후보에게 찍겠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서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55명이 전원이 민주당에게 찍는 것입니다. 투표를 진행해 가지고 이 결과를 연방 상원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에서는 다음해 1월 6일 지난 선거 경우에 그랬습니다. 1월 6일 이 결과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식적으로 최종 당선자가 미국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불리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1월 6일 날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는 이날 그 확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몰려가서 폭동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요 언론들이 특히 지금 같으면 이제 CNN하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방송들입니다만은 신문 방송들이지요. 이런 언론들이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방송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패배가 확실시된 후보자가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에게 축하의 전화를 거는 것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입니다. 예컨대 그냥 0.몇% 차이로 아직 그냥 누구도 승리가 확실하지 않고 이런 양상을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과열 혼탁해지겠지요. 그러면 개표가 종료되어도 양측 모두에게서 패배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43대 대선과 이번 제46대 대선이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 민주당의 엘고 후보는요. 총 득표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99만 9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48.4%를 얻어서 5,045만 6천여 표를
얻은 공화당의 부시 후보를 0.5%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획득에서 4명을 적게 얻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히 이 부시 후보의 동생이 이제 이름이 잽 부시라고 합니다만 이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그거는 굉장히 큰 주입니다. 선거인단 수가 25명이나 배정된 주니까요. 여기에서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고 측에서 재검표 공방을 벌이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가 당선자로 확정되는데 무려 3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투표당일 그때 양상이 어땠는가 지금 회상해 보면은 플로리다 주에서요 부시와 고간 표차가 1784표였습니다. 그렇게 큰 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현장 투표를 재검표해 주라. 고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했죠. 또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 있잖아요. 상사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한 것을 또 재검표를 해주라. 그러니까 또 재검표를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표차가 몇 표차로 줄어들었냐 하면 이제는 537표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뭐 박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 고우 측에서요. 그걸 전부 수개표로 다시 한번 해주라. 기계로 한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고우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작업 재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 측에서 바로 이제 연방 대법원에다 또 이제 상소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재검표를 해주라고 해서 다 재검표를 했는데 이걸 다시 수개표로 오면은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버렸냐 하면은 고 편을 들지 않고 부시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개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부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고가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승복하고 축하 전화를 부시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딘가요? 연방 대법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낙선에서 물러난 트럼프가 선거 직전에 대법관 후보 한 명을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도 자기 편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연방 대법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선자 확정 후에 대통령 취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초의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서 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총무청 정도라고 번역이 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공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작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컨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꾸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국가 유선 통신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GSA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번 선거의 경우에 트럼프에 의해서 GSA 청장이 임명이 됐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공표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직 선거가 다 끝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냐. 또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투표를 거부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공표를 거부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혼선이 초래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선거 결과 불복과 버티기로 대통령직 인수 작업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정파를 떠나서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론의 확산은 공화당에게도 즉각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는 공화당 소속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나치게 트럼프에 기울어 가지고 미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왔어. 이런 이미지를 줘버리면 다음에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또 다음에 2년이 있으면 또 중간 선거를 합니다. 상원 선거도 하고 하원 선거도 하거든요. 3분의 1씩이 뭐 이렇게 절반씩 바꾸니까 여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음 선거를 의식합니다. 이런 상하원 의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컨대 4년간 트럼프에게 굉장히 충성한 부통령이 있었죠. 마이크 펜스. 이 사람 지금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호건이라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는 워싱턴에서 바로 승용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주인데요. 또 이 레리 호건이라는 주지사는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레리 호건의 부인이 우리 나주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굉장히 참 그 유력 정치인으로 유망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지사 부인이 됐는데요. 우리는 주지사 부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도지사 부인쯤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지사 부인도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너무 유권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안 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중간 선거를 의식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렸으니까 미국에서 상원 하원에서요 가장 권력 센 사람이 이 의장 빼놓고는요 원내 총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내 대표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프로 리더 그러는데 미치 맥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는데 아주 권력이 막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가 트럼프에게 정식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옳지는 않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이렇게 여론이 서서히 이제 돌아가니까 결국은 트럼프도 더 이상 버티기를 이제 못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너무하네. 이제 임기가 끝나고 선거도 끝났는데 이거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버립니다. 나는 그만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하고 하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많은 대통령 밑에 있던 장관들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1월 20일 의사당에서 주 방위군이 동원된 삼엄한 경비 속에서 펜스 부통령과 펜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임기 종료 몇 시간 전에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면서 군악대의 마이웨이 연주를 들으면서 핵가방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자기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분열된 미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미국 역사 이래로 제시 잭슨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0년 이래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세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 가방 안에 있는 버튼을 몇 개를 눌러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방을 대통령이 다닐 때에는 항상 수행은 해병대 장교가 그것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플로리다도 떠나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핵가방도 가지고 떠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미 몇 시간 후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국 국방부가 합참해서 핵가방을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가방이 2개가 등장하는 초유 사태를 우리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 독립전쟁을 총지휘했던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금년 1월에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45명에 이릅니다.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왜 미국의 대통령은 45명이었을까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계산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에 이를 한 번의 임기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32대 대통령 한 번 계산합니다. 우리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2대, 3대, 박정희가 또 6대, 7대, 8대, 9대 막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번 하면 한 사람은 한 번으로만 쉽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한 번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명인데요. 클리브런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5년부터 1889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 재선하겠다고 출마했습니다.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4년을 쉬었다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1893년부터 1897년까지 다시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제24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떨어졌지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4년 후 선거에서 출마해가지고 민주당 후보하고 지금 경선을 합니다. 이제 선거를 맞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된다면 클리브런트 대통령처럼 45대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고 47대 대통령으로도 기록이 되는데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나이로 보나 또 이번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47대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미국 역사상 45명의 대통령 가운데 4선의 영광을 누린 경우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일하지만 사실 그 종신 대통령이 가능했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3선 출마를 사양하고 재선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선도 아니고 4선에 성공해가지고 재임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여론이 대통령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임기 중에 죽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래서는 정치가 혼란스럽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요. 국회에서만 통과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주가 이 헌법 개정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해야 돼요? 36개 주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드디어 1951년에 2월에 미네소타 주가 그래 대통령 2번만 하도록 하자 하는 헌법 개정안에 미네소타 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후로부터서는 그 어떤 대통령도 한 번만 더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임만 하는 것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통령 임기가 중임으로 제한된 1951년 이후 재선에 실패하고 임기 4년 단임에 그친 대통령은 몇이나 될까요? 먼저 35대 존 F 케네디의 경우에는요. 재선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어디서 암살당했습니까?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죠. 그랬고 36대 린든 B 존슨은
아무리 봐도 그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 1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전임 대통령을 이어서 한 것은 한 번으로 안 씌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임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가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무리 봐도 선거에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만 나가겠다 해가지고 재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린든 B. 존슨은. 따라서 선거에 나서가지고 출마해가지고 낙선해서 재선에 실패한 경우로는 38대 제럴드 포드가 있습니다. 또 39대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전임 대통령입니다. 41대 조지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재선을 하겠다고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재선에 실패해가지고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다. 1951년 이후에. 왜 그러냐?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면 4년은 너무 짧다.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기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과실이 없고 한다면 8년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4년으로 임기를 끝내고 선거에서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모르게 과오가 있든지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지 못했달지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서 지난해 46대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많은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7,4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하면서 그걸 굉장히 크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상대방인 바이든은 8,100만 표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바이든보다 적은 지지를 얻은 것은 사실이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따라서 선거 인단 획득에서 74명이나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트럼프 정책들이 강고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45대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예상을 뒤엎고 클린턴에게 승리할 때 트럼프가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를 그때 이겼지 않아요? 그때의 외교 안보와 경제 무역 등 제반 정책에서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오바마가 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너무 국제주의를 내세워서 동맹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관세도 너무 낮추고 그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시정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옛날에 공업이 굉장히 성했다가 공장이 많이 문 닫는 지역을 미국에서는 러스트 벨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벨트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인 빈곤층 이런 지지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아주 미군 주둔 경비를 대폭 올려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무려 몇 배를 올리라 하던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정책을 나오고 관세를 또 대폭 인상하고 파리 기후 협약이랄지 유엔 인권 이사회랄지 세계 보건기구 WHO 또 유네스코 막 이런 기구에서 뭐 탈퇴를 하겠다 하고 또 실제 탈퇴를 해버리기도 하고 또 멕시코 국경에다가 그 멕시코와 국경이 길거든요. 그런데 이 국경에다가 그냥 막 장벽을 설치해서 미국으로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국경을 넘는 멕시코 사람들을 그냥 막 임시로 가둬버리고 막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주 방위군도 아니고 연방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총을 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던가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었다고 보여지지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세계의 지도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런 그 평가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배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실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학을 신뢰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의학을 포함해서 모든 과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서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됐으니까요. 실제 뭐 40몇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되게 뭐 어딜까요? 지금 45만이면 청주나 될까요? 그런 도시 하나가 지금 인구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경악해 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부터가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이고 뭐 모임에 나가서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결국 자기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선거 투 개표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한 선동이 우리가 이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근데 미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 아니에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선거가 다 끝났는데 어떤 주에서는 선거가 아직도 진행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막 극렬하게 그냥 선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한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쳤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지역들에게 그런 현상이 미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경우에서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런 정책은요 누구에게 큰 영향을 미쳤냐면 이 상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상원 선거가요 거기에서 결판이 나지 아니하고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한 주가 있었거든요. 이런 주에 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에다 표 한번 던져버려야 되겠네.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원래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해버리고 공화당에서도 50석을 차지하고 그래서 동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50대 50으로 100명이 돼야요. 그러면 어느 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할까요? 상원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당선된 여성 부통령 있죠? 그 여성 부통령이 미국의 상원의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한 명 차이로 사실은 선거에 의한 것도 아니지만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넷째,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주요 장관들은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안정적입니다. 임기 초에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요, 4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장관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국무장관도 바뀌고 국방부 장관도 바뀌고 또 국방부 장관은 또 스스로 나 그만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수시로 있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장관을 바꾸면서 대통령이 정식으로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로 통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트윗으로 당신 해고되었어. 응? 이제 이렇게 그 참 비상식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45대 선거에서 트럼프가
45대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한 요인이었는데 이번 46대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패배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그 유권자들이 지난 45대 선거 때는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안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러스트벨트에서도 트럼프가 자기 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선벨트 지역이라고요. 선벨트는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온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부 지역, 예컨대 뉴멕시코랄지 뭐 텍사스랄지 뭐 이런 지역이 애리조나랄지 이런 주지 않겠어요? 이런 주가 농민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많은 주는 대개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벨트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자기 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정치 선거 사상 낙선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한 대통령에게 기록을 세웠습니다. 7,4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서도 대통령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든은 8,100만 표 이상을 얻었으니까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선거가 과열되면서 양쪽 지지층이 혈집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역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런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부여된 과제는 트럼프 재임 4년간과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극도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국제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위신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서 국제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이 아닐까,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